사기 같은데 이게 있을 수가 없어. 왜냐하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020년 5월 16일 한발 앞서 소식을 전하는 고품격 부동산 토크쇼 부동산 별별스타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자,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한 주간 이번 주는 이렇게 뒤끝에 와서 이렇게 비가 와서 그런지 좀 우울하네. 뭘 그래요? 어떻게 하고 보냈는지 모르겠어요. 어제, 오늘. 그래요. 비 오니까 또 이 막걸리에 파전 저도 좀 먹고 어제 뭐 스승의 날이라고 엄청 드셨다면서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네. 목소리도 벌써 안 좋아요 지금. 네, 오늘 방송 상태가 별로 안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예감이 드네요. 네. 그러니까 어제 스승의 날이라고 네. 저희 회원 대표님들이 오셔서 뭐 꽃에 뭐에 잔뜩 가져오셨더라고요. 거기다 또 개강까지 있었거든요. 그래서 수업하고 그거 하고 뭐 정신없이 바쁜 하루였습니다. 어제 밤새 그냥 사람 많더라고요. 네. 다시 이제 개강해서 이제 이 힘든 시기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나 이제 머리를 맞대고 공부하는 그런 자리를 여셨군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오시더라고요. 경기가 또 그러다 보니까. 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 쭉 해왔습니다. 네. 뭐 저는 이번에 용산 토지거래가 구역 지정하는 문제 때문에 또 좀 시끌시끌했죠.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것들 얘기들도 좀 하고 그리고 항상 뭐 쳇바퀴돌도 반복되는 삶인 것 같아요. 매일 부동산 뉴스 정리해서 올리고 뭐. 그게 일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거 하루하루 매일매일 치우면 하루 이제 시간 지나고 조금 놀고 다음 날 또 다시 반복. 시간이 벌써 이제 5월도 이렇게 해서 중반 지났고 이제 2020년 이렇게 6월 끝내면 또 반 끝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12월 달 한 달 또 흐지부지 없다 치면 실제로 5월 지나면 이제 절반 간 건데 진짜 시간 빠릅니다. 진짜 빠르죠. 40대의 시간은 40km, 50대의 시간 50km 라더니 진짜 빨리 가네요. 그러니까. 자, 오늘 첫 번째 소식부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똘똘한 차 한 채를 넘어 슈퍼 똘똘한 한 채로 간다. 강북 두 채 팔아 강남 한 채로 슈퍼 똘똘한 한 채 시대 오나. 자, 뭐 개인적으로는 이 똘똘한 한 채 어디까지 나올려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다주택자 규제에 매도하고 한 채만 남겨가고 있다. 뭐 장기적으로 보유세 부담이 양도세 부담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강남 집값 하락에 가격 차가 줄어서 이참에 강남으로 진입해보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강남으로 진입하려고 하는데 강북 아파트가 안 팔려서 못 간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뭐 원인 자체는 그렇습니다. 최근 절세를 노린 강남권 급매물이 시장에 나오자 강북 다주택자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각종 규제 또는 뭐 감염병 관련된 부분들로 인해서 강남권의 집값 약세가 나타나면서 강북 지역 대장주와의 가격 차이가 좁혀졌기 때문이다. 뭐 마레프나 경희궁 자이 같은 강북 대장주 30평대도 주택담보대출이 불과한 15억 이상의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쪽 매물이 팔리지 않아서 옮겨가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 동시에 특목고 폐지에 따른 학군 수요가 다시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 이런 것들이 원인으로 해서 강남으로 가고 싶다라는 얘기들을 많이들 하고 있는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좀 강남으로 가고 싶다고 해서 팔려야 되는데 잘 팔릴까에 대한 생각은 좀 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요새 거래 그렇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바닥을 좀 다졌다 그런 얘기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오른 효과를 또 받아주면서 매수가 이렇게 막 불붙고 있는 상황도 아니다. 그렇죠. 그런 분위기인 것 같거든요. 근데 이 기사에서 이게 나는 좀 사례가 목동 아파트 하나, 경희궁자이 하나라고 하는데 둘 다 팔고 강남으로 갈아타기 하고 싶어요. 근데 강북 아파트가 팔리지 않네. 이거 이 기사 사기 같은데 이게 있을 수가 없어. 왜냐하면 목동 지역 새 아파트면 10년 이상 보유하기 힘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10년 보유, 5년 거주, 10년 보유 아파트의 경우에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양도세 중과 배제해주고 뭐 그게 있는 건데 둘 다 새 거면 양도소득세 중과 10% 하긴 뭐 10% 추가 세율이니까
하긴 또 뭐 차익이 별로 크지 않다고 하면 팔 수도 있겠네. 사기는 아닌 걸로. 근데 하지만 소설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소설의 가능성이 이게 실제 차익이 좀 많은 상태에서라고 하면 이거는 세금 중과 때문에 팔기는 조금 껄끄러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다주택 20% 더 붙는 건 아니니까 뭐 10% 추가까지는 또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게 왜 안 팔리는지 이유가 빤하지. 강북 아파트가 팔리지 않네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강남 아파트랑 강북 아파트랑 갭이 줄었다. 강남 아파트 조정이 더 컸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더 조정을 해야 팔린다는 얘기야. 강남 아파트를 내가 이렇게 가격이 확 조정된 상태에서 잡을 수 있을 것 수준까지 내려온 게 보인다는 얘기는 내 것도 과감하게 쳐야지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조정장에서 좋은 물건들이 가격이 빠진다는 얘기는 더 덜 좋은 물건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더 가격을 후려쳐야 되거든요. 이게 시장이 약간 좀 구간이 애매한데 이 지금 목동 새 아파트나 경희궁자의 아파트나 다 비싼 아파트거든요. 그렇죠. 경희궁자에도 뭐 30평대만 하더라도 15억이 넘어가는 아파트인데 대출 규제 있고 규제들이 막 있는 거잖아요. 특히나 또 요즘 뭐 자금 출처도 꼼꼼하게 보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수자들도 움츠려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 있는 상황인 건데 이게 가격을 진짜 여기도 매력적으로 훅 후려치지 않으면 사실 팔리기 힘든 그런 아직까지는 그런 상황이란 거죠. 근데 조금 약간 밑에 구간대 아파트들 뭐 서울 안에서도 6억대 뭐 7, 8억 이 정도 사이즈까지 있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까지 금매가 아니더라도 적당히 가격, 그러니까 금매의 기준이 이렇게 규제 지역 사이즈에 있는 주택의 기준하고 그러니까 15억 넘는 뭐 적어도 12억, 13억, 15억대에 있는 아파트의 금매 기준이랑 이제 6, 7억대의 기준이랑은 조금 다르게 적용된다. 이것도 좀 빼야지 팔릴 것 같다. 그래야 갈아타기 할 수 있을 것 같다. 똘똘한 채로. 근데 이런 판단은 뭐 또 나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런 참여 왜냐하면 다주택에 대해서 자꾸 부담이 커지는 상황이라 뭐 안 그래도 이번 정부에서 이제 이번 총선 때 얘기 나왔었던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조금 완화하는 부분들을 보유세 관련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보유세가 좀 부담스럽고 그런 정부 정책에 맞춰서 다주택을 안 가겠다라고 생각하시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슈퍼 똘똘이 여기 슈퍼 똘똘한 한차라고 그랬는데 진똘이 뭐 좋아요. 그런 쪽으로 뭐 갈아타는 선택을 하기 위해서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저라면 안 그럴 것 같아. 왜요? 나는 그냥 이렇게 덜 똘똘한 애 2개 다주택 전략이 낫지 않나. 명의는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부부를 공동 명의로 안 하고 부부 한 차씩 해서 각각 갖고 있었으면 그렇게 보유세 부담도 크지 않을 거고 그렇지 뭐 그렇잖아요. 9억 초과분은 1주택 6억 초과인가? 아무튼 그렇게 갖고 계시는 게 또 앞으로 이제 규제가 장이 안정화되면 규제가 완화되면 그때는 또 다른 운신 저게 많이 있을 텐데 하긴 똘똘한 한 채가 다시 치고 올라가면 그 상승폭이 더 클 수도 있으니까 뭐 어떤 게 정답이다고는 할 수는 없겠네요. 네. 어쨌든 기사에서 하고 싶었던 얘기는 결국은 한 채 전략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고 그 강남에 대한 이야기 이게 또 많이 떨어졌다. 뭐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는 매우 이루어지기 어려운 조건이다. 아니야. 라는 얘기. 이루어지기 어려운 조건이 아니라 나만 욕심을 버리면 돼. 내 거를 확 후려쳐서 팔면 팔리지. 그러면 조금 내가 갈아타는 비용이 약간 더 들어도 그런 각오를 하면 갈 수 있죠. 왜냐하면 지금 있는 아파트도 그렇게 떨어진 호가의 물건을 잡으려고 대기하시는 분들이 계실 만한 인기 아파트들이거든요. 뭐 이 강남으로 가고자 하는 니즈라는 게 사람마다 다르죠. 보면 진짜 강남 지집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 저는 그렇지가 않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근데 좋긴 좋더라. 제가 이제 서초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나왔는데 대학교 때 이제 이사를 갔지만 이 서초동에 얼마 전에 다른 일 때문에 다녀왔는데 어릴 때 있었던 동네에 이렇게 다녀보고 하니까 확실히 때깔이 좋아. 서초동 때깔이 뭐 어떻게 사람 때깔이? 전체적으로 뭐 이렇게 전체적인 이런 게 다 이 용산 촌놈이 가서 이 서초동에 이
삐까번쩍한 건물들과 그러니까 이 삐까번쩍이라고 하는 게 막 높고 그런 게 아니라 전체적인 그 안에 있는 갇혀져 있는 여러 가지들 이런 것들을 보고 하니까 좋긴 좋아요. 소장님 같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으니까 자꾸 강남 이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이제 그런 수준에 대한 동경들 또는 이제 그런 수준에 대한 니즈들이 가격들에도 반영이 된 거고 또 이렇게 가고자 하는 분들이 계시는 거겠죠. 근데 이제 이 얘기를 집사람한테 사진 보여주면 내가 이거 어릴 때 살던 집인데 이렇게 재건축됐다. 뭐 이제 막 얘기하니까 그래 이런 데 좀 가서 살자 집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바로 꼬리 내렸잖아. 아 그냥 나는 용산이 사실 좋긴 해. 그냥 우리 거기 그냥 살 거야. 나 안 가. 말꼬리 내렸죠 뭐. 자 지금 정부 정책에 따라서 이러저러한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포인트 잡아드렸던 대로 한 채, 그다음에 강남이 좀 빠졌다. 뭐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전매 제한 강화에 무주택자들이 갑갑하다. 내 집 마련이 더 어려워졌다라는 이상한 얘기 같은데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 및 성장관리 권역과 지방광역시 도시지역의 민간 택지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 제한 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가로 강화됐다. 이거 발표됐었죠. 네, 이게 7월 말까지 관련 법률 개정해서 7월 말부터 8월부터는 아마 시행될 것 같아요. 청무피사. 청약은 무슨 피 주고 사. 이게 줄임말이래요. 네, 이거 보고 한참 웃었어요. 네. 자, 청약 당첨이 하늘의 별 따기가 된 상황을 반영한 신조어라고 얘기합니다. 최근 무주택자여도 만점에 가까운 청약 가점을 갖고 있어야만 당첨이 가능하자 애초에 초피, 계약금을 내기 전 붙은 웃돈을 내고 분양권을 사서 내 집 마련을 하는 수요가 발생했다. 이젠 그 방법조차 막혀버렸다. 자, 비규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정부의 발표 내용은 그렇습니다.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수도권 광역시 민간택지에서 20대 1을 넘는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며 분양된 단지를 분석해보면 평균적으로 당첨자 4명 중 1명은 전매 제한 기간 종료 후 6개월 내에 분양권을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투자로 본 거죠. 거기에 따라서 비규제 지역도 제한을 강화해서 투기 수요를 차단하겠다.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내 집 마련 말고 임대주택 살라는 말이냐?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세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가 무주택자들의 재산 증식 방법이 차단되었다. 두 번째가 더 어려워진 내 집 마련이다. 세 번째가 또 다른 풍선 효과 등에 대한 우려를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동시에 비규제 지역에 대한 투자 메리트가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에 다시 서울로 수요가 되돌아오는 일들이 발생하지 않을까라고 예견하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사실 이렇게 그 분양을 받으려고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분양가가 저렴하다라는 생각 때문에 분양을 받으려고 가는 거 아니에요? 이게 요번에 이제 나온 얘기가 지금 뭐 수도권 풍선 효과가 어떻게 보면 2019년 말 2020년 상반기를 관통하는 아주 그냥 핵심 키워드죠. 그렇죠. 네, 풍선 효과가 어떤 식으로 나타나느냐, 한 무대기는 법인 등을 포함해서 아직 덜 오른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를 전세 끼고 사놓는 막 여러 개도 사고 그런 여러 개 살려고 이제 법인 등을 활용하는 거지. 이런 식의 갭 투자들을 우르르 뭉탱이로 세력들이 들어가서 하는 게 한 무대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이런 풍선 효과가 예상되는 지역에 나오는 신규 분양 물량들. 이게 이제 6개월 뒤에 전매 가능한 것들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이제 분양권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분양권을 사서 나중에 분양권으로 차익을 놓고 팔겠다. 왜냐하면 아파트는 있는 집을 사는 거지만 아까 전세 끼고 사는 것도 결국 전세 끼고 나머지 차익만 필요한 거잖아요. 그 갭으로 산다, 갭 투자잖아요. 그렇죠. 분양권도 사실은 비슷해요. 왜? 계약금 내고 중도금 대출 받으면 중도금은 나눠서 내는 거니까 예, 그러면 이제 계약금의 피 정도 주고 사면 초기에 가용한 금액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으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초피 주고 사서 뭐 이제 나중에 차익 발생하면 이제 시세가 풍선 효과에 따라 가격이 올라가면 차익을 누리겠다 이런 세력들이 이제 사실 시장을 교란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실수요자가 내가 피 주고 가서 살게도 섞여 있지만 그것보다는 이제 이런 식으로 차익을 노리기 위한
수요층들 왜냐하면 전매가 여기는 제한이 안 되니까 분양권 상태에서 이런 부분도 엄밀히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또 뭐냐면 실제 내가 이 집에 들어가 살 생각은 없어. 그러나 당첨되면 프리미엄이 붙어? 그러면 어디가 많이 어느 걸 청약하면 프리미엄이 많이 붙을까를 고려해서 청약 통장을 어떻게든 써서 프리미엄을 따먹어 보려는 그런 청약 세력들도 있거든요. 예,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죠. 예, 이제 그가 소위 말하는 이게 전부 다 어떻게 보면 가수요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가수요들이 실수요의 진입을 막고 있기 때문에 차단해야겠다. 그러니까 정책이라고 하는 게 이게 지금 가수요 실수요가 섞여 있잖아요. 나는 청약가점으로는 도저히 이 수도권의 이 아파트 분양을 받고 싶은데 안 돼. 뭐 경쟁률이 이렇게 높은데 당연히 가점 커트라인이 높아지죠. 그러면 나는 안 되니까 나는 실수요인데 배제되네?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가수요가 많이 움직이는 장이 되게 불만이었을 거고. 그렇죠. 이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한편으로는 또 분양권 전매를 막아야 되는 어떤 당위성도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아예 그걸 진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차라리 피 주고 사야지 라고 맘먹었던 수요층도 있을 거 아니야. 나는 청약으로는 이걸 도저히 받을 수 없으니까 무조건 피 주고 살래. 이 사람들이 이제 내가 이걸 사서 뭐 재산이 늘어난다거나 좀 더 저렴하게 진입할 수 있는 기회가 박탈당했다. 불만일 수도 있지만 우리 몸에 쓰는 약이란 게 그렇잖아요. 약을 먹으면 나쁜 세포만 죽이는 게 아니라 좋은 세포도 죽어서 부작용이라는 게 발생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모든 정책에는 부작용이 있겠죠. 그런 걸 감수하고 이런 대책을 내놓은 거죠. 이게 뭐 불과 뭐 여기만 그랬겠어요. 몇 년 전에 서울도 똑같은 얘기고 과열되면 전매 제한 금지하고 과열 안 되면 전매 제한 또 풀어주고 또 과열 안 되면 분양권 양도세도 빼주고 뭐 그렇죠. 이제 이게 계속 왔다 갔다 반복하는 거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조금 강화해야 될 당위성이 있다라고 정부에서 이제 정책을 만드시는 분들이 판단을 하셔서 굉장히 선제적으로 이제 요거를 5.6 공급 대책에 이어서 바로 이제 연이어서 요 대책을 발표를 한 거죠. 저는 뭐 긍정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무래도 실수요자들이 가져갈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난다는 거는 이제 근데 여기서 보면 이제 또 하나 얘기하고 있는 게 그러면 여기가 규제 서울이 분양권 전매가 막히니까 수도권 가서 이렇게 분양권 가지고 사고 팔고 이거 가지 않았냐. 여기 막으면 여기서 안 막힌 수도권 또는 이제 광역시 옆에 지역들 갈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예상도. 그러니까 풍선 효과가 더 밑으로 갈 거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요 단계부터는 이제 좀 조심해야 됩니다. 풍선 효과가 끝으로 가면 풍선 효과도 더 안 가는 지역이 있거든. 항상 그렇지 않아요. 고기도 이렇게 짤짤이하러 들어갔다가 확 분위기 달라져가지고 매여서 이제 구조대를 외치는 예, 그런 상황이 그러니까 빠져나오기 힘든 장이 분위기가 뭐 코로나 극복이 안 되거나 코로나 침체가 커진다고 생각하면 이런 실수요 없는 지역에 짤짤이하러 들어갔다가 이제 회복 안 돼가지고 물려서 보통 보면 이제 그런 분들 얘기하다 보면 은근 얘기하다 보면 나와요. 만나서 내가 어디에 했었는데 분양권 거의 샀다가 망한 기억이 있어. 거길 왜 샀어요? 뭐 싶은 그런 얘기들 이전 장에서의 실패담들 이런 거 보면 풍선 효과 쫓아갔다 막판에 물려서 힘든 얘기 말씀하시는 분들도 더러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초기 투자금을 줄여서 투자할 수 있는 게 갭이 한때 한참 유행이었고 분양권 투자 그것도 한참 유행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가수요들이 붙어왔는데요. 이게 생각해보면 내용 자체가 좀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이렇게 가수요가 빠지면 무주택자들이 청약을 통해서 아파트를 할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더 올라가니까 긍정적인 반응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기사에서 다루는 거는 무주택자들의 재산 증식 방법을 차단한다. 이거는 그럼 뭐 다 똑같은 건데 사실 또 한편으로는 더 내 집 마련이 어려워졌다. 어떻게 보면 더 쉬워졌다라고 보여지는데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불필요한 돈을 안 내고 청약으로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봐야 되는데 왜 이렇게 조금
삐딱하게 봤는지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 기세 한 꼭지에 보면 그런 얘기 있었거든요. 이게 이제 수도권 분양권 전매가 확대되면 수도권 못 사니까 그 돈이 다시 돌아서 서울로 와서 서울에 똘똘한 한 채 현상이 더 강화될 거다 이런 해석까지도 했는데 그거는 좀 난 아닌 것 같아. 왜? 그럴 수도 있지. 왜? 아니 우리 다음에 다룰 용산 있잖아요. 용산 지금. 그러니까 애초에 이 짤짤이를 하러 가신 분들이 네. 강남이나 서울 핵심 지역들은 대출도 막히고 세금 규제도 너무 크고 조사 이런 것도 무서워서 그런 거 피해서 규제 없는 데로 간 건데 그 돈을 그 돈 뭉쳐갖고 와서 강남구 하나 살려고 해도 돈이 안 돼요. 안 되지. 안 돼. 그래서 그런 뭐 그럼 공투하라고 그런 사람 모아가지고 에이 말도 안 돼. 그래서 그런 우려까지는 뭐 할 수는 있겠지만 있어도 굉장히 제한적일 것이다. 그런 걱정을 너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런 사견입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 볼게요. 로또 중에 로또! 용산 잡으러 서울 가자. 청약 자격 얻으려 네, 서울로 이사를 불사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 왜 이런 얘기가 나왔나 보면요. 그동안 변두리 공급에만 그쳤던 정부가 도심 대규모 공급 카드를 꺼내자 시장에서 환호성을 지르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용산 정비창 부지가 역세권 입지에 뒤에는 남산을 옆세권 입지에 뒤에는 남산, 앞에는 한강을 끼고 있어서 서울에서도 노른자위 입지로 꼽힌다라고 하고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면 분양가는 주변 시세보다 낮게 책정돼서 로또 중에 로또 그렇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거기에 따라서 뭐 지어질 물량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공공임대를 30% 수준으로 제한할 것이라고 밝혔다라고 한다면 총 물량의 70%인 5,600가구가 분양 물량으로 나올 것이 예상된다. 거기에 따라서 입주자 모집은 2023년 말 또는 2024년에 이루어질 전망이니까 거기에 따라서 분양을 받으려면 서울에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청약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어서 과거에 과천에 대거 이주했던 것처럼 서울로 지금 전입을 이전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가지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계속 뜨겁게 내용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 이 용산 공급에 관련된 얘기인 것 같은데 도심 공급에 대해서 정부가 주는 메시지는 뭘까요? 결국은. 그러니까 오히려 공급 대책이었고 서울시는 그러니까 자, 이 공급 대책의 얘기가 9.13 대책 이후에 이제 공급도 하겠다라는 대책. 그러니까 이 새 정부가 2017년 파리부동산 대책 내놓고 2018년 9.13 대책 내놓고 이런 거 대책을 내놓을 때 9.13 대책에서 사실 이제 공급 대책에 대한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까지 우리는 지금 뭐 주택 공급은 문제가 없었다. 이런 포지션이 계속 이어졌었어요. 그렇죠. 근데 9.13 대책 때 뭐라 그랬냐면 공급은 문제 없어. 근데 자꾸 그렇게 문제가 있다고들 하니 앞으로 장기적으로 생각해서 우리가 30만 원 주택을 짓게 앞으로 그 12월 달에 공급 대책 내놓게 하면서 이제 뭐 지금 얘기하는 3기 신도시 얘기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부터 이제 계속 갈등이 뭐였냐면 정부와 서울시 안에 갈등이 있었어요. 야, 서울시 니네 땅 안 내놔? 맞아. 왜 내놔? 그랬더니 서울시는 그 당시에 뭐라 그랬냐면 그린벨트는 앞으로 후손이 두고두고 써야 할 미래의 자원이기 때문에 서울시도 주택 공급을 하고 싶은데 그린벨트를 풀어서 안 할 거야. 기싸움 엄청 했죠. 그렇죠. 못 이겼어. 그래서 결국은 서울시 그린벨트는 못 풀고 이게 경기도 그린벨트 서울시 집값이 불안한데 경기도 그린벨트만 죄다 풀고 서울시는 안 풀었어요. 못 풀었지. 풀 데도 없다고 그랬고 대신 서울시는 뭐 할 거냐 그랬더니 우리 도심지 내에 주택 공급 많이 할게. 풀어서 그래서 맞아. 이제 뭐 역세권 개발이니 도심지 내 상업지역의 주거비율을 높이느니 또는 마른 언급 쥐어짜서 그래서 뭐 공공 청사들 새로 지을 때 최근에 보니까 금천구청역 컬구 새로 지으면 행복주택 몇백 개 이런 식으로 해서 채워가지고 세대수를 뭐 맞춰 넣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얘기 나온 게 나올 만한 주택을 지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쥐어짤 수 있는 땅들을 찾다 보니까 찾을 수 있는 땅이 공공 토지 중에서 철도용지 같은 거인 거예요. 근데 철도용 중에 제일 큰 게 남아있는 것 중에서 있어요. 예를 들자면 지금 용산 정비창 부지고 서울역 위에 보면 북부 역세권 부지 또 있어요. 지금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거. 이제 그런 지금 뭐 광운대 역세권 개발도 실질적으로 보면
이제 광운대역 옆에 있었던 창고 물류 부지 이제 이런 부분들 복합 개발하면 현대산업개발 가서 짓고 하잖아요. 이제 그런 안 썼던 땅들에다 주택들 어떻게든 이제 짓겠다라고 하는 거고 이렇게 서울시가 이런 공공용지에다가 집을 짓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뭐 이해는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얘기했던 거는 민간의 공급을 되게 중요하게들 얘기했잖아요. 언론에서 전문가들은. 왜냐하면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하라 이 얘기였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서울시나 정부 입장에서는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하면 사고 팔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시장들이 다 불안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공급은 공공에서 주도해서 할 수 있는 공급에만 자꾸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이제 그 중에서 안 까고 있었던 폐가 하나가 용산 정비청 부지였고 원래는 이렇게까지 많은 수준이 될 거라고 생각 못했는데 이번에 뭐 8,000호 정도라고 하니까 이게 8,000호가 그러니까 면적이 어느 정도 면적일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내겠다. 한쪽에 이제 감춰놨던 카드를 같이 꺼내서 낸 거죠. 이게 서울시 대책이 아니라 이게 원래는 서울시 대책이었으면 서울시가 발표했어야 되는데 이 사업 시행자는 이 사업 시행 인가권자는 서울시장이니까 이 2016년 12월 달에 용산 정비창 부지 발표할 때도 이제 서울시 목소리가 되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사업 여기를 어떻게 개발할 거면 용적률을 얼마 더 줄 거야 이런 얘기를 서울시가 이제 얘기를 있게 했었는데 이 땅은 또 코레일 거니까 그렇죠. 이 라인 정부 라인이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발표할 때 이제 정부가 좀 주도적으로 나와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네. 자, 그런데 그럼 결국은 이렇게 용산에다가 로또 중에 로또 공급해 줄 테니까 사지 말고 기다리라는 얘기죠, 지금. 그렇죠. 계속 지속적으로 공급 대책을 내는 이유는 그거예요. 너무 부안해동하지 마시고 자꾸 이거 뭐 이제 집값 바닥 다지고 이제 올라가는 이런 얘기 또 나오잖아 기사에서 계속 이제 그러면 수요자들이 꿈틀할 수 있으니까 기다려. 그래. 내년에 3기 신도시 9,000개 일단 분양할 거야. 용산에 8,000개 분양할 건데 황금 로또 5,600개가 민간 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이 실제로 제가 아는 분이 제가 상담은 안 하지만 네. 주변에 대학원이나 이런 또는 이제 친구 중에서 전화가 와요. 또 누가 보자고 해서 얘기를 이제 들어보면 내가 유주택인데 이걸 팔아서 무주택이 되면 2년 뒤에 요거 뭐 다자녀로 좀 다자녀 안 되겠다. 분양가가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은근 되게 도심 안에서 이 분양이 나온다고 하니까 혹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도 그럴 것이 8,000세대면요. 되게 큰 거예요. 엄청 큰 거죠. 면적에 비해서 8,000세대면 진짜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상복합으로 용적률을 꽉꽉 넣어서 이런 일반 아파트 형태가 될 게 아니라 이렇게 좀 약간 닭장 같은 이게 빡빡 들어간 주상복합 형태로 7,000-8,000세대를 낑겨 넣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 옆에 넘어가면 동부이촌동이 아마 9,000에서 10,000세대 정도 될 건데 이제 그 정도 규모보다 조금 작은 애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안에만 하더라도 되게 많은 9,000세대면 그냥 헬리오시티래요. 생각해보니까 9,510세대니까 헬리오시티 한 80% 정도 되는 물량이 여기 안에 들어가는 거니까 굉장히 이제 파괴력 있는. 근데 그 집이 주변에 보니까 국제 업무지구야. 초고층 빌딩도 있고 상업시 다 복합 그 좋은 회사들이 들어가 그 안에 있는 그런 주거 지역이니까 지어놓으면 좋긴 좋겠죠. 그러니까 이제 좀 또 이제 지금 어중간하게 가점 쓰느니 여기 이제 갈 수 있다고 하면 이거 쓰자. 소유층들이 관심 가질 수밖에 없고 2년 거주 요건 맞추기 위해서 서울로 이제 이사를 가야 되는 그런 분들도 나오겠죠. 뭐 이렇게 용산 정비청 부지를 하게 되면 한남 뉴타운도 영향을 좀 받겠어요. 원래 이와 관련해서는 진짜 할 말이 많은데 물어봐줘요. 할 말을. 할 말이 뭐냐면 이번에 이제 15일 날인가 요 15일 시행이 아마 20일부터 아마 시행이 되나? 이 토지거래 허가지역 지정을 했어요. 그래서 정비창 부지 주변에 정비 사업을 재개발 재건축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 곳들을 다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일단 1년간 묶었거든요. 내년 5월 19일까지. 뭐 내년에 또 연장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주거용지는 18제곱미터, 그다음에 상업용지는 20제곱미터 이상 토지 거래를 하면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허가가 되게 까다로워요. 구청에서 허가를 받아야 이제 소유권 이전할 수 있게끔 되는 이제 허가를 걸었는데 이제 이 구역 안에 뭐 일부는 허가 없이 사고 팔 수 있는 되게 작은 지분의 물건들이 있어요. 2001구역이라고 하는 구역이나 뭐 중산 아파트에 이런 물건들이 있어요. 이제 대부분의 지역들은 근데 규제가 걸려서 사실 사고 팔고 제한 되게 많이 될 거예요. 근데 제가 과거의 용산을 돌이켜 보면요. 사람들이 이런 재개발, 재건축 투자하는 거 되게 무서워해요. 쉽게 생각해서 막 이렇게 사서 할 것 같지만 먹어본 놈들이나 가서 하는 거고 실제로는 주로 이런 호재가 용산정비창 개발 이런 호재가 만들어지면 주로 뭘 보냐면 아파트를 봐요. 그냥 기왕 아파트 살 거 용산에 사면 좋지 않겠어요? 나는 재개발 재건축이 언제 될지도 무섭고 그렇죠. 들어가 살지도 못하는데 그 옆에 호재 받아먹을 수 이렇게 생각하면서 주변에 움직이거든요. 동부 이촌동이나 서부 이촌동의 기존 아파트들이나 사실 이 정비창 서쪽에 보면 원효로 옛날에 이제 뉴타운 추진하다가 이제 무산된 지역들 이런 데의 주택들 같은 경우는 다 빠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역의 반사이익 이제 여기는 뭐 허가도 없는데 여기는 이런 움직임들은 충분히 유입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뭐 아무튼 근데 지금 얘기가 막 저도 어제 술 먹었더니 막 얘기가 도는데 용산 얘기가 나왔길래 그냥 함께 얘기를 해본 거고요. 아무튼 이런 정책을 공급 대책으로 내놓은 거는 앞으로 집을 지을 거니까 사지 말고 청약 기다리세요라고 하는 수요 억제 시그널을 주기 위해서 내놓긴 했겠지만 뭐 용산 것만 놓고 보면 일단 용산 지역에 어떤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뭐 투기, 뭐 투자, 아무튼 이 지역에 대한 호재, 뭐 관심을 일으키는 그런 걸로도 약간 작용을 한 것 같고 뭐 이제 투지거래구역 지정하고 나서 주추마다 이제 뭐 호가 좀 빠졌다 이런 기사도 있긴 하던데 그러나 뭐 지금 코로나라든가 여러 가지 여파들이 더 작용하니까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중장기적으로 이 사업이 가시화되면 될수록 시장은 조금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용산 지역의 시장에는 좀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소장님은 좋으시겠어요. 이미 이 영향 있는 이 용산에 살고 계시잖아요. 이게 단점이 있어요. 뭐요? 저는 사실 집값이 오르는 건 별로 그렇게 반갑진 않아요. 왜냐면 세금 올라갈 거고 내년에 이제 또 보유세 또 진탕 올릴 거니까 제가 살고 있는 삶의 주거 만족도가 늘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늘어나죠. 편의시설도 많이 들어오지 않겠어요? 이게 몇 년 뒤에 하겠어요? 왜? 지금까지 살아왔잖아. 한참 걸릴 거기 때문에 일단 내년부터 보유세를 더 내야 되는 건 리얼이야. 그냥 딱 이미 정해진 거기 때문에 지금 살기 더 좋아진 건 아니지만 그거에 대한 지불은 미리 해야 된다는 거는 조금 불만인데 뭐 좋죠. 사실 빨리 좀 낙후되어 있는 것들 개발이 되고 좀 봤으면 좋겠어 눈으로. 그리고 동네에 이런 거 생기면 가도 보고 이제 용산 이슈가 몇 개 더 있어요. 항상 용산은 지난 상승장에서도 제일 끝에 다 폭탄 빵빵 터졌거든요. 폭탄 이게 안 좋은 게 아니라 이 호재들이 막 터졌거든요. 뭐 공원, 정비창 개발 이런 내용들이 하방 그러니까 지난 상승장의 끝물에 용산 가격이 이제 오르고 나면 그때가 막장이었어. 그때도 다 마지막에 항상 용산 호재가 터지고 그때는 금융위기 오면서 용산도 결국 못 지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번 장도 지금 용산이 막 터지는데 지금 요거랑 맞물려 터지고 있는 게 용산공원 개방이거든요. 빠르면 이제 올 하반기부터 용산 장교 숙소로 사용되고 있던 서빙고 북측에 있는 부지부터 이제 개방한다 그랬거든요. 이 용산 개방도 단계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좀 빨리 좀 용산 공원도 만들어져서 가서 좀 이용도 좀 해보고 이것도 좀 보고 근데 뭐 10년 안에 볼 수 있을래나? 10년 뒤에 가면 뭐 좀 약간 보이는 건 짓고 있긴 하려나? 그렇게 눈에 확 바뀌면서 보이진 않겠지만 뭐 기대 수명이 늘어난 만큼 죽기 전에는 볼 수 있을 거라고 우리 애들은 보겠지 뭐. 아무튼 개인적으로는 괜찮을 것 같다. 저도 생각 들더라고요. 네, 한번 이전해봐. 받으면 좋지. 자격이 안 돼. 자격이 안 돼. 한번 제대로 드세요. 오랫동안 무주택이셨던 분들. 공공분양 물량들은 커트라인 몇 회차 나올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자, 네 번째 이야기 가보겠습니다. 강남 재건축 시장이 지금 원상 회복 중턱에서 주춤, 집값 오를까 내릴까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번 주 강남 사구 아파트 값이 급매물 소진하고요. 하락폭이 축소되었다는 내용인데요. 일단 원인은 그렇습니다. 고강도 세금, 대출 규제, 신종, 감염병에 관련된 경기 침체 여파, 보유세 과세 기준일 6월 1일 전에 집을 팔려는 사람들이 몰리면서 또 10년 보유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라는 4가지 원인으로 인해 부동산을 매각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의 급매물이 시장에 출현하면서 가격이 소폭 빠졌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 약 20% 정도 하락한 것으로 이렇게 얘기들은 하고 있어요. 기사에서는. 자, 그런데 매수자 예기자들이 이달 초 황금 연휴 기간에 18억 원대 후반대와 19억 원대 초반대 급매물들을 걷어들이면서 매도자들의 호가가 다시 상승하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결국 이런 예상들을 하시더라고요. 강남권을 중심으로 급매물이 거래된 뒤 집주인들이 호가를 올리고 있으나 그동안 오른 것에 비해 낙폭이 작고 추가 급매물 등 하락 우려가 있다 보니까 추격 매수자가 없어서 약세가 이어질 것이다. 또 여당의 총선 승리로 정부의 부동산 규제에 더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주택공급 대책까지 나오면서 매수 관망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또 아직 감염병 위기에 대한 거시경제 충격이 와닿지 않았지만 실무경제 침체가 본격화하면서 생계를 위해 집을 파는 사람이 늘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요약해보면 매도자들의 호가가 올랐지만 아직 매수자들이 따라붙어서 가격 상승까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 거기에 따라서 가격이 오를 거냐 떨어질 거냐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매수가 따라붙을 가능성, 다시 얘기하면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 라고 예상하는 매수자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들 다들 예상도 하신 것 같아요. 강남 집값이 부동산 시장에 굉장히 중요한 파라미터가 되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보시는 것 같은데 요새 조용해가지고 저는 이게 잘 안 느껴지거든요, 이 상황은. 그러니까 조금 거래량이 팍 터지면서 작년에 어게인인가 이런 기대감들이 사실 시장 한편에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시장 모니터링을 밀접하게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또 이제 왜냐하면 작년도 5월 달이 마지막 그거였고 6월 딱 보유세 끝나고 나서 물건들 사라지기 시작하니까 마음이 다급한 매수자들이 달라들면서 이제 쭉 오르기 시작했고 또 그 타이밍에 맞춰서 이제 버스 떠났어요. 이제 더 올라갈 거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들이 되게 이제 지면 등을 통해서 무게감 있게 받아들여졌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보고서 이제 답답하신 분들이 더 달려들었죠. 근데 그때는 그렇게 이제 다시 오를 것이다라는 상승에 베팅하는 전문가들이 많았던 이유가 2020년 이후에 2021년 공급 물량 없고 이제 공급 물량 없으면 전세 가격 불안할 거고 하락을 논할 만한 어떤 그런 모멘텀이 없었다. 하락할 이유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 이제 어떤 그런 목소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전문가들의 얘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자, 2020년의 대책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그때랑 지금 크게 달라진 게 역시 코로나예요. 이게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실직에 대한 위험, 돈을 요새 저 오늘 친구가 켈로그 이거 할인해서 살 수 있는 거 직원 대상으로 이런 거 보내주더라고요. 살 거 있으면 사라고. 그게 뭐겠어요? 현금들이 필요한 거예요. 기업들이. 그러니까 이게 소비가 지금 열심히 소비하려고 돈을 풀고 막 하고 있긴 하지만 이게 소비가 예전처럼 회복이 되거나 이렇게 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기업들 지금 당장 이제 2분기 이후부터 수출 이런 것들 급감하면서 안 좋아지고 그럼 기업들이 월급 주기 힘들어지고 현금 지금 자꾸 이제 다들 모으려고 하는 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런 게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면 상황이 그러니까 분명히 그 내용 때문에 작년과 동일한 현상이 안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그걸 본능적으로 느낀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조금 매수를 지금 본격적으로 하기에는 쫓아가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고가 주택 시장에서는 중저가 주택 시장은 좀 다를 수 있고요. 이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실 이제 강남의 후속 거래들이 연이어서 터지면서 가고 있지까지는 못한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금매들 좀 팔리고 약간 조금 이제 아직까지는 대치 상황인 것 같은데 6월달 이후에 거래량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봐요. 왜냐하면 거래량이 있고 계단식으로 반등하기도 하지만요. 계량이 있고 계단식으로 하락하기도 해요. 지난 하락장에서는 그랬거든요. 그때 지난 하락장의 트리거는 사실 누적되어 있던 공급 물량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금융위기, 경제 위기가 더 사실은 심리를 더 압박했거든요. 그때 막 보면 건설회사 다니는 전자 제품 회사 대기업 다니는 형님 얘기들 보면 맨날 겁이 나. 왜 겁이 나냐면 납품한 무슨 건설회사 부도나고 돈을 받을 길이 없는 거야. 빌트인 가전 열라 넣는데 그것 때문에 머리 아프고 어디도 요번에 그 얘기 들으면 이거 다 공포감이 생기면서 집 살 생각이 안 들죠.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조금 계속 무게감처럼 누르고 있기 때문에 수요층들도 아직 반응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겠냐 싶어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경제 위기, 뭐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거다, 뭐 이렇게 위협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에 과연 매수자들이 따라붙을까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가능성으로 볼 때는 쉽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은 드는 것 같아요.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쉽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알았어. 난 알았어. 그럴 것이다 라는 생각은 들고 있어요. 뭐 다른 분들도 욕심이나 미래에 대한 낙관은 하지 않는 걸로. 자유니까 그런 사람들은 또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측하진 않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반면에 중저가 아파트 시장의 움직임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 여러 가지 얘기들을 보면 6억 이하의 아파트 가격은 굉장히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또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네, 그건 또 통계를 보면 그렇게 좀 나타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격이 이렇게 푹푹 빠져가지고 거래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재건축이라든가 이런 이슈가 있었는데 초기 단계 사업 지지부진했는데 근래 많이 올랐다가 이런 애들은 좀 조정도 좀 있는 것 같고, 근데 그에 비해서 그냥 기축들은 상대적으로 좀 탄탄하게 바닥 다지면서 그래도 거래되는 데들은 되고, 근데 뭐 그렇게 많은 건 아니지만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자, 5번째 이야기 보겠습니다. 공급을 늘리면 집값이 하락한다? 서울에서는 안 통한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파트 물량 확대론을 뜯어보니까 박근혜 정부 때보다 공급은 많은데 서울 집값은 현 정부 들어 40% 폭등했다. 따라서 서울은 수요 관리가 더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주택 20%는 외지인이 구입했고요. 인서울 노린 투기 수요도 작동을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공급 증대와 집값 안정은 무관하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일단 뭐 크게 3가지 이야기들을 해요. 문재인 정부 때 주택가격 상승은 공급 부족 탓이냐? 아니다, 뭐 이런 얘기 하고 있고요. 또 서울 아파트 수요에 투기 수요까지 포함됐느냐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공급이 과연 누굴 위한 것이냐, 누굴 위해 공급이 부족한 것이냐, 이렇게 3가지 관점들을 가지고 이야기들을 쭉 하고 있는데요. 자, 공급을 늘려도 집값이 하락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는 좀 이치에 맞지 않는 내용인 것 같아요. 보통 가격이라는 것은 수요하고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형성된다라고들 다들 생각하고 있는 상황에 갑자기 수요를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즉 공급이 아닌 수요 관리의 측면에서 가격 형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수요가 서울로 몰리는 이유는 결국은 서울이라는 한정된 어떤 특별한 메리트를 갖고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결국은 투기든 실수요든 서울에 대한 관심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상황에 많은 관심들이 있다 보니까 꾸준하게 공급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꾸준하게 공급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뭔가 있을 때마다 확 또 중간에 쉬었다가 또 확 결국 이런 것들이 시차 갭을 만들어주니까 결국은 공급이 완만하게 계속 꾸준하게 진행되지 않은 것 때문에 문제가 아닐까라고 그동안 다들 생각을 해오셨는데 이 주장 보니까 조금 생뚱맞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 이게 근데 좀 다른 이거 말씀하신 분이 네, 잠깐만 좀 찾아볼게요. 네. 이게 국토연구원의 부동산 시장 연구센터장님께서 이제 이렇게 분석하신 거예요. 2010년에서 2019년에 이 가격과 이제 이 물량, 공급 물량 등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나온 결론이고, 그래서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새집 짓는 것보다 오히려 수요를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하다. 더 효과적인 정책일 거다. 이제 이런 주장이잖아요. 이 얘기는 집을 그렇게 많이 안 지어도 수요 억제만 잘하면 부동산 신장은 안정화시킬 수 있다. 이제 이런 논리인 거죠. 그러면 지금까지 정부 정책하고 일맥상통하네. 공급은 충분히 많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뒷받침해 주는 거죠.
자, 이걸 보면서 저는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 그러면 이 국토연구원, 그러니까 뭐 어떤 공공에서 이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 시선이 이렇다라고 하면 안심할 분들이 계셔요. 그래요? 네. 아, 집은 새로 더 안 짓는다고? 아, 우리 계속 이 동네 대장 세워 계속 하겠네. 이 동네 새 집 더 안 지어? 아씨, 내가 계속 대장이네. 우리 집 들어와 살려면 돈 더 내. 그걸 들어와 살려는 사람이 당신 집까지는 뭐 들어가 살 마음이 안 드는데요. 수요가 이렇게 억제가 되는 건가요? 예? 그러니까 수요 억제라고 하는 게 결국은 돈줄을 막는 거잖아요. 네 돈 갖고 가서 사. 돈은 안 빌려줄 거야. 욕망이 억제가 되나요? 굴복하는 거죠. 예. 뭐 현실적으로 내가 갈 수 있는 그게 환경이 아니니까 못 간다 이런 거긴 한데 아무튼 그런 형태의 규제가 합리적이고 바람직하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현 정부의 어떤 이 부동산 규제책이 잘 하고 있다라고 뒷받침해주는 그런 어떤 뭐 그러니까 15억 초과 대출 금지 이런 얘기도 필요한 정책이다 이제 뒷받침해주는 그런 얘기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 기사를 보면서 이제 뭐 이렇게 새 아파트 만들어지는 또 새 아파트가 되어서 그걸로 들어오려는 사다리를 알아서 이렇게 샥샥 걷어주시니까 나는 좀 걱정 안 해도 되겠다 이런 걸 생각하는 분들도 아마 이걸 얘기를 보면서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또 그 얘기가 또 그쪽으로 또 튀는군요. 이게 그렇다니까요. 재개발, 재건축 확대 안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개발이 앞으로 서울의 마지막 새 아파트야. 이게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지금 재개발 시장은 그렇게 침체가 아닌 상황이거든요. 맞아요. 예. 왜냐면 그 재개발이 남아있는 이제 마지막 새 아파트가 될 애들이니까 막 초기 단계 재개발들도 사실 겁없이 막 들어가고 근래에 제 블로그에 보면 이렇게 비공개 댓글로 달려요. 하자 있어 보이는 신축 빌라 이런 거 재개발 신축 빌라 뭔가 새 아파트는 갖고 뭔가 기회를 잡고 싶긴 한데 아직 재개발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또는 분양 자격에서 배려가 될 수 있는 이런 물건도 사갖고서 일단 사놓고 결정을 하기 전에 차라리 물어봤으면 내가 한마디라도 하겠는데 사놓고 와서 이거 분양 자격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얘기하면 내가 뭐 어떻게 하라고 그러게 뭐 모른 척 해야지 뭐 그냥 대꾸 안 하지. 근데 이제 그런 그게 거래들이 지금 자꾸 만들어지고 있다는 얘기는 그걸 보면서 한편으로는 안심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 수요층들은 어떻게든 진입하려고 하는 욕망들은 여전히 있긴 있는데 생각처럼 그렇게 또 그 욕망이 잘 제어가 안 된다는 반증이기도 하네요. 이런 흔적들은. 자,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자, 시세 10억 하남에 있는 아파트가 5억에 나왔다는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인데요. 하남 가밀지구 하남 포엘시티 부저격자 물량 11가구가 재공급 한다는 얘기입니다. 잔금 대출은 시세 대비 40%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실투자금은 2억 원이면 매입이 가능하다. 청약 부적격 계약이 속출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아크로 포레스트도 3가구 매물이 나올 예정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사실 나올 매물들이 굉장히 많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일단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실 게 부적격자 매물, 부적격자 당첨이 취소된 사람 이런 사람들의 매물에 대해서 매각을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매각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떤 가격에?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왜 나오죠? 이게 요거와 관련돼서 지난주에 이슈가 하나 더 있었어요. 그 부분을 포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청약제도가 2016년부터 복잡해졌어요. 11.3 대책 나올 때. 그래서 1순위 청약제도도 복잡해졌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조합 아파트를 분양받은 이력이 5년 안에 있으면 청약 1순위가 안 된다 이런 게 추가가 됐는데 잘 알려지지 않아서 청약을 했다 당첨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지금 요거랑 별개의 사례인데, 그러니까 이게 신길뉴타운에서부터 이제 그게 되게 이슈가 돼서 추후에 많이 그런 사례들이 나왔는데, 조합원 아파트 받은 적이 있었는데 청약했는데 당첨이 된 거예요. 근데 이게 부적격이라는 사실을 당사자도 모르고 이 분양을 관리하는 회사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 시행자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을 당신 당첨됐으니까 와서 계약하세요. 부적격을 못 걸러낸 거죠. 그래서 계약서 쓰고 계약금 받았어. 그래서 이제 냈는데 이제 입주하고 한 1년 남은 상태에서 국토부가 뭘 했냐면 우리가 검토를 해보니까 얘는 1순위 부적격자인데
니네가 계약했더라. 얘 당첨자 취급하면 안 되니까 해지시키세요. 이렇게 통보를 보낸 거야. 맞아. 보냈어요. 그랬더니 받고 나니까 얘네가 그걸 받고 나서 뭘 했냐면 얘 부적격인데 우리가 계약 잘못했네. 그러면 받은 돈 돌려줄게. 그리고 우리 없던 일로 하자. 당사자는 미치죠. 이게 일단은 프리미엄 막 엄청 많이 붙었는데 그거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됐죠. 근데 이거를 돈 돌려줄게가 아니라 야, 너 부적격인데 왜 계약했냐? 지들이 판단 못 해놓고 계약 못 했으니까 너 위약금 내. 위약금은 분양 대금의 10%야. 그거 빼고 줄 거야. 그리고 너 어디 가서 분양받았다고 하지 마. 이렇게 공문을 보낸 거야, 당사자한테. 미치지, 이 사람들은. 미치지. 야, 니들이 못 챙겨놓고 왜 그걸 니가 부적격이라고 계약을 안 해줬으면 우리는 계약 뗄 일이 없는 건데 네가 계약금 받아놓고서 부적격이라고 이건 말이 안 된다. 이게 소송이 있었지. 이 소송 결과가 나왔어요. 5월 8일 날. 5월 8일 날 이게 부산에서 거제 2구역과 그다음 부산에 있는 아파트 분양받은 사례에서 이게 나왔거든요. 어떻게 됐냐면 돈 다 돌려주라고. 이자도 줘. 이자는 뭐냐면 이자는 이게 이자 중도금 대출 이자를 뭐 사업 시행자가 내고 이런 조건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다 돌려줘야 되는 게 맞는데 네가 이자를 대신 내준 게 있으니까 그 금액 빼고 내줘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냥 낸 돈 다 돌려주라 이런 판결이었어요. 알고 보니까 작년 초에 국토부가 전액 다 돌려주라고 이렇게 공고했었나 봐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잘 알려지진 않았었는데 그렇게 해서 이런 사안들이 각 사업장마다 조금씩 얽혀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런 이슈가 하나 있었고 그러면 이렇게 부적격임이 확인이 돼서 남은 물건들 있잖아요. 이 물건은 어떻게 팔아야 돼요? 사실 사업 시행자 입장에서는 비싸게 팔아먹고 싶지. 그렇지. 야, 시세껏 팔아먹고 싶지. 보류지 이런 거 팔 때 같이 놓고 보류지는 이제 보통 여러 가지 형태로 입찰해서 팔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보통 시가 수준에서 막 낙찰, 왜냐하면 고가 낙찰을 하게 되면 최고가 낙찰을 하게 되면 가장 높게 쓴 사람이 받고 그래서 최고가 낙찰했는데 얼마까지 나왔다 이런 게 이슈가 되기도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팔면 좋은데 이거는 이 부적격 물량을 어떻게 처리하라는 거는 주택공급 규칙에 별도로 있어요. 왜냐하면 얘가 부적격을 써서 소유자가 안정해진 거지. 얘가 부적격이 안 됐으면 이 물건은 원래 누구한테 갔어야 돼요? 다른 사람한테 온전한 청약자한테 갔어야 될 물량인 거잖아요. 보류지랑은 성격이 다른 거예요. 보류지는 애초에 빼놓고 분양을 했던 거고 혹시 몰라서 법에서 정해져 있는 규정이 있었던 거고 이거는 원래 정당한 청약자가 당첨이 됐어야 되는데 부적격한 사람이 당첨돼서 빠졌던 물건이니까 이 물건은 그렇게 쉽게 팔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별도로 따로 공급하게끔 규정을 두고 있어요. 얘는. 그래서 얘는 분양가를 더 높게도 못해. 그러니까 과거에 했던 분양가대로 다시 공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청약 기준도 과거를 쫓아가. 그래서 2년 거주 기준 이런 게 하남 같은 경우는 없어요. 하남 거주자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완전 로또지. 분양가는 3년 전 분양가로 나오고 분양 청약 조건도 계속 까다로워졌는데 청약 조건도 느슨하고 그러니까 타임슬립 그 시절로 받아갈 수 있는 권리가 생긴 거죠. 이제 이런 물량들이 조금 나올 게 있다. 이게 이제 부적격 처리하고 서로 합의가 돼서 물건 다시 회수하고 이런 물건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앞으로 나올 건데 진짜 찐 로또다 이거는. 진짜 로또다. 왜냐하면 보통은 분양받고 몇 년 있다가 이제 입주하면 뭐 이런 게 생기잖아요. 얘는 다 줬잖아 집도. 그러니까 나오면 그냥 바로 3년 전 분양가로 받자마자 프리미엄이 바로 이만큼 생겨버려. 기다릴 것도 없어. 그러니까 아주 그냥 진짜 로또죠. 근데 물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거. 이거 받으시는 분들은 진짜 평생의 주택 청약운 뭐 이런 것들은 다 쓰는 거 아닌가. 근데 이런 게 앞으로도 나올 게 있다. 그래서 아파트 청약도 보지만 내가 진짜 혹시 알아요? 아파트 청약에서 물 먹었지만 요런 거 받아가지고 또 이게 많이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물량은 얼마 안 돼도 이게 또 아는 사람들끼리만 몰려가지 않을까? 아니구나. 이게 보통 청약하시려는 분들은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넣는 게 아니라 커뮤니티라든가 언론이라든가 이걸 계속 레이더를 가동하면서 어디를 써야 될지 또 자기들끼리 이렇게 물어보고 하면서 이제 칼날을 가듬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봐요. 얼마 전에
위례에서 두 채 줍줍 16억 초과 대출도 안 나오는 거, 4,200, 4,000대 나오고 이런 거. 그래서 빡빡할 거다. 그러니까 평생 운을 쓴다, 로또다 이런 마음으로 해서 덤벼보시라. 포엘시티는 진짜 제가 갖고 싶었던 단지거든요. 하남 포엘시티는 가밀에서 C2, C3 블럭 이런데 골프장도 많고 중대형. 분양가도 30몇 평, 6억 얼마. 군침 흘리는 거 봐. 그냥 그렇다고. 요즘 B2 블럭인가 B6이었나? 예, 나오는 게 뭐 5억 몇 천에 당첨만 되면 바로 4, 5억 먹는다. 제가 볼 땐 더 먹을 것 같은데. 꼭 주변에 아는 분들 청약하셔서 이것들 됐으면 좋겠어요. 아크로 서울도 뭐 2017년 분양가대로 해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 외에도 지금 부적격자 매물이 계속 쏟아져 나올 것으로 기사에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해결이 돼서 이게 이제 지금 아까 그런 소송들이 이제 해결이 되면서 물량이 회수가 돼야 아직 물려 있잖아. 당사자랑 소송 중이니까 이게 마무리가 안 돼서 물려 있지만 이제 그렇게 물량이 된 것들이 정리되면 공급하고 가치도 묶어서 공급하고 뭐 그런 얘기 같아요. 예. 그래서 그동안 못하고 가서 그렇죠. 바로 팔 수가 없었던 거. 왜냐면 계약서는 얘랑 썼는데. 치사하다. 국토부에서 미리 했다며 이거 다 돌려주라고. 근데 지들이 잡고 있었던 거네. 아직 이제 케이스 좀 다르겠죠. 디테일한 건 모두에게는 다 사정이 있겠지. 그래요. 네. 뭐 그렇다고 합시다. 네. 자, 아무튼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참에 평생의 운이 됐든 뭐가 됐든 이게 굉장히 기회 인간하니까 분명한 것 같으니까 잘 잡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별별 쓰다 보고 혹시 이거 청약하셔서 당첨되시면 선물 좀 보내주세요.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 전해드리면 될 것 같은데요. 뭐 지금 밖에 뭐 날씨도 그렇고 물씬한데 안 추우세요? 예, 뭐 더워요. 더워요? 네. 에어컨 켜고 왔어요 오늘 올 때도. 그래요? 네. 역시 에너지가 많으시니까 열도 많으시군요. 어제 술 먹어서 열이 아직 지금 안 들었죠. 자, 아무튼 아직 다시 뭐 사회가 시끌시끌합니다. 네, 관련돼서 무탈하시기를 바라겠고 요새 인사는 항상 무탈하기를 바란다라는 게 인사가 되는 것 같아요. 모쪼록 무탈하게 한 주 잘 보내시고 저희는 또 다음 주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